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한 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입국 심사에서 길게 대기하는 동안 유독 한국인들만 빠르게 통과하자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라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BBC 취재진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계자의 답변은 예상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율이 0.01% 이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히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얻은 한국 여권의 특별한 지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 특권의 뒷이야기를 풀기 위해 한국으로 귀화한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인 남편과 만나 4년 전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점차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여권 발급에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단 7일 만에 발급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구청을 찾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빨리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구청 여권과에 갔는데 직원분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전자여권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신뢰받는 신분증으로 사용된다고 하셨죠. 게다가 위조 방지를 위한 첨단 보안 요소가 80가지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권으로 꼽히는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신청 과정도 정말 간단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되더군요. 사진도 현장에서 바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정말 믿기지 않게도 7일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권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이비 블루 색상의 우아한 커버와 태극 무늬가 새겨진 페이지들, 무엇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여권 하나로 193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여권도 강력하지만 한국 여권은 그보다 더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여권 순위 2위라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권 안에 적힌 문구였어요. 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보호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한 문장에 한국이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귀화를 결심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한국 여권을 받아들고 나니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국격을 상징하는 이 여권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이 여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제 몫이 되었다는 책임감도 크게 느낍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그만큼 자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에요. 한국 여권을 처음 사용해 본 것은 남편과 함께 떠난 유럽 출장에서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를 돌아보는 10일간의 일정이었죠. 예전에는 스위스 여권으로 여행할 때마다 각 나라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해서 긴 줄을 서고 기다리기 일쑤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외국인 입국 심사줄을 향해 걸어가려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가면 돼요. 당신도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이웃 시민이었던 내가 과연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여권을 자동 출입국 게이트의 대자문이 스르륵 열리며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30초도 안 걸렸어요. 옆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마치 VIP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로 유명한데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 특별한 게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중국인 여행객은 입국 심사관과 1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여권을 스캔하고 통과하면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한 프랑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국인 입국 심사는 저쪽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한국 분이셨군요. EU와 EEA 시민과 동일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93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 세계가 한국과 한국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프라하 공항에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을 인정해서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0.01%도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쌓인 신뢰 덕분에 한국 여권이 지금의 강력한 위상을 얻게 된 거겠죠.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우연히 예전 스위스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부럽다. 한국 여권은 이제 스위스 여권보다 더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스위스 여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여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건 모두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성 덕분이겠죠. 이제는 저도 그 믿음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인이 되었네요.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된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였죠. 입국장에서 일본인 관광객 단체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저를 보더니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프라하는 입국 심사가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데 한국인만 따로 불러 세우다니 말이죠. 혹시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을 위한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안내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체코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한국인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문객들이에요. 공항 직원의 설명이었죠.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0.01%도 안 된다고 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23%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으러 가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세관 검사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방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제 가방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이런 특별 대우의 비밀이 궁금해서 프라하 공항의 보안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전 세계 공항들이 공유하는 트러블 메이커 국가 리스트가 있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이 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모범 방문객 국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었어요. 체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항상 질서를 잘 지키고 체코의 문화를 존중해주세요. 게다가 소비력도 높아서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친 한국인 가족은 사용한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한국인들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프라하뿐만 아니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한국인 우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공항에서는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증거겠죠. 귀국편에서 옆자리에 앉은 체코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인들이 부럽다면서 다음 생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농담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선택한 제2의 조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제는 그 명성을 이어가야 할 책임도 느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할 때마다 더욱 조심하고 한국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자여권이 가진 진정한 힘을 절실히 느낀 건 지난주 두바이 공항에서였어요. 이 게이트로 향하는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기들은 왜 이 게이트를 이용할 수 없냐며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저 사람들만 들어가나요? 우리도 돈 많은 관광객이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며 마음이 불편했죠. 그때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더군요. 중국인들은 몰상식해 항상 문제의 대상이 되지 한국인들과 비교가 안 되게 미개해. 그 말을 들으니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도가 단순히 RFID 칩이나 위조 방지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한국인들이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의 차세대 전자여권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방수는 물론 80가지가 넘는 보안 요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얼마 전 영국 BBC 방송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권으로 한국 여권을 소개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출입국 소요 시간이었어요.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는 평균 45분에서 1시간은 걸렸는데 한국 여권으로는 고작 3분이면 충분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홍콩의 한 공항 라운지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비즈니스석 라운지에 입장하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 한국분이시네요. 저희 라운지에서는 한국 고객분들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예의 바르셔서요. 최근 국제공항협의회의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출입국 규정 준수율이 99.9%라고 해요.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인 95%를 훨씬 웃도는 수치죠. 이런 통계를 보면 왜 전 세계 공항들이 한국인들을 특별 대우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제 스위스 친구가 얼마 전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해졌는지 이해가 간다며 흥미로운 말을 해줬어요. 자기가 일하는 제네바 국제공항의 데이터를 보니 지난 10년간 한국인 관련 출입국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매달 수십 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규칙을 잘 지키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꺼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된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통용되는 이 작은 책자 하나. 그 속에는 단순한 신분증명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신뢰를 이어가야 할 차례겠죠. 한국 여권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해외 출장 한 번 가려고 해도 비자 신청에 몇 주씩 걸렸는데 이제는 그저 여권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외국 친구들이 저에게 비자 신청 도움을 요청하면 민망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뉴욕 본사에서 긴급 미팅이 잡혔는데 다음날 바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스위스 국적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ESTA도 필요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건 한국 여권의 특권이니까요. 현지 동료들이 당신은 한국인이라 좋겠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정 조건만 갖추면 스위스 국적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양쪽 모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있을까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해외에 있을 때도 든든해요. 얼마 전 파리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였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더니 즉시 도움을 주셨어요. 심지어 임시 여권은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었죠. 프랑스에 사는 제 친구는 자국 대사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 스위스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 여권으로 바꾸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매일이 자부심의 연속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권 하나로 누리는 특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제는 공항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해외에서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냥 TV나 영화에서 보던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직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 귀화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만큼 커진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건 제가 한국 여권을 받던 날 구청 직원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당신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씀처럼 저는 매일 한국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제가 선택한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이죠. 앞으로도 이 자부심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가게에 파리만 날리며 폐업 직전까지 갔던 고깃집이 한국에서 한 가지 특별한 아이템을 들여온 후 갑자기 예약이 가장 어려운 유명 맛집으로 변신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행동입니다. 손님들은 식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오히려 줄을 다시 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이걸 먹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된다며 매일 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그렇다면 이 식당 주인이 한국에서 무엇을 가져왔기에 이렇게 중국인들을 열광시키게 된 걸까요?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라고 해요. 중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듯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삶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때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매일 아침 텅 빈 가게 문을 열면서 느낀 무력감이 정말 심했어요. 테이블마다 쌓이는 먼지를 닦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게를 운영해도 될까? 하는 고민에 빠졌죠. 밤마다 장부를 보면서 적자 숫자에 눈물을 삼키는 것만 같았어요. 특히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해서 더욱 힘들었어요. 요리, 서빙, 장보기, 청소 등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를 정말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는데 동생은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옛날 중국의 부속품이나 다름없다던 그 작은 나라에서 살겠다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 화가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사실 제가 동생을 키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저 지도에서나 봤던 작은 나라일 뿐인데 갑자기 동생이 그곳에서 살겠다니 정말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생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두 분 다 동생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아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왜 저 혼자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제 가게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동생은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보다는 제 실패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제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 후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생은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좀 귀찮았지만 점점 동생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전화로 전해주는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참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동생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제 목소리에서 지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제 상황이 걱정되었는지 비행기표부터 숙박까지 모든 걸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라고 했어요. 사실 동생의 제안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설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가게를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행은 고사하고 가게 문을 하루라도 닫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통화할수록 동생의 진심이 점점 더 전해졌어요. 동생은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곳에서 찾은 행복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말처럼 들렸지만 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점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혼자 고민할수록 제 현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가게에서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대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며칠 후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간단히 다녀오겠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제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저 잠깐 떠나는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용기를 낸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겨울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추웠어요. 제가 살던 곳은 중국에서도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겪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얇은 코트를 입고 공항을 나서자마자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 밖을 보았을 때 그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주택에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동생의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거였죠. 중국에서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발이 차가운 게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공간이 작아 보였지만 들어가 보니 공간 활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구석구석 수납장이 있어서 모든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도 정말 효율적이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한 건 기본이고 환기 시스템도 완벽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화장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했었는데 여기선 그런 걱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동생이 유명한 고깃집에 데려갔을 때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맛집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일은 드물죠. 손님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서로부터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참 귀여웠죠.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가게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게 됐어요. 가게 안에 들어섰을 때 느껴진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활기찬 손님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 그리고 종업원들의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식당 주인인 저마저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어요. 테이블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작은 구름처럼 보였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종업원들은 마치 춤을 추듯 테이블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불 조절하는 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죠. 우리가 주문한 소갈비는 고기를 구워주는 방식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줬어요. 종업원이 직접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불 조절부터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너무나도 전문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종업원의 숙련된 솜씨를 보고 나니 그 방식이 이해가 됐어요. 고기의 두께에 맞춰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기름이 타지 않게 자리를 옮기며 구워주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어요. 특히 고기를 뒤집을 때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기의 향기가 입맛을 돋우었죠. 그리고 테이블에 차려진 반찬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주문한 건 고기 하나뿐이었는데 테이블이 가득 차도록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공짜라는 사실이었어요. 식당 운영자로서 이런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많은 걸 공짜로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신선한 상추, 깻잎, 마늘, 고추 등 각종 쌈거리까지 계속해서 리필해주는 걸 보며 중국에서의 식당 운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 숙주나물, 파절이, 콩나물 무침 등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을 보며 주방장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지 생각하게 됐죠.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님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특히 종업원들이 수시로 테이블을 확인하며 손님의 필요를 살피고 숯불이 약해지면 즉시 교체해주는 섬세한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쌈을 싸서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문득 눈에 띈 작은 커피 자판기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동생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죠. "왜 고깃집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지?" 동생은 웃으며 "이게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믹스 커피 자판기야" 라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특히 고기를 실컷 먹고 난 후 입가심용으로 즐겨 마시는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또 율무차도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면서 이런 서비스는 한국에서 흔하다고 말했죠. 입가심용 커피를 고깃집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판기 앞에 서서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이쑤시개 통과 함께 있는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답니다.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고작 100원이라니 중국에서는 자판기 커피도 최소 7위안은 넘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동생은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언니 100원을 넣어야 작동해라고 알려주었죠. 그러더니 고깃집 안으로 들어가서 100원을 가져왔어요. 100원 이 커피가 정말 100원밖에 안 한다고 심지어 가게 안에서 100원을 주는 거면 뭐 하러 돈을 받는 거야?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동생은 물론 다른 고깃집에서 이 커피를 공짜로 제공하는 곳도 많아. 하지만 이렇게 100원을 받는 곳도 꽤 많이 있어 공짜로 주는 것이 손님들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100원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는 천차만별이거든 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어진 설명이었죠. 100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야. 소액이라도 내면 사람들이 이 커피 자판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 동생의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서 자판기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렇게 동생은 가게 안에서 가져온 동전을 자판기에 넣자 자판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종이컵이 떨어지고 갈색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컵의 반도 차지하는 양을 보고 실망했어요. "이래서 100원인 거 아니야? 양이 이렇게 조금 나오다니" 라고 투덜거렸더니 동생이 웃으면서 "믹스커피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딱 좋아. 종이컵 한 가득 물을 넣으면 맛이 싱거워져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거든 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한 커피 향과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 이건 정말 특별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국의 어떤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보통 블랙커피만 마시다가 이런 달콤하고 진한 맛을 접하니 새로운 경험이었죠. 이 작은 자판기를 통해 한국의 세심한 배려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고객들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겠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문득 내 식당에서도 이런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면 손님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작은 서비스가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와 배려가 담겨 있다니. 내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나 봐라고 반성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니 새삼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동생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우 씨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요식업계 사업가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대화로 시작됐는데 동생이 우연히 지우 씨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멈춰버렸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동생의 결혼을 바라봤는지 새삼 부끄러워졌어요. 동생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한 이유도 지우 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식사 자리에서 지우 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동안 동생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고 의심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우 씨는 무려 서울에서 5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각각의 가게가 모두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지우 씨에게 제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무능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가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언을 구했죠. 지우 씨는 제 부탁을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여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의 진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죠. 이렇게 쉽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고객 경험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메뉴 구성도 체계가 없었죠. 직원 교육은 더더욱 신경 쓰지 못했고요. 모든 게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우 씨는 제 가게를 직접 보고 싶다며 중국 방문을 약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설마 진짜 올까 하고 반신반의했죠. 바쁜 사업가가 이런 작은 가게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의 제안이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같은 인사말처럼요. 하지만 일주일 뒤 지우 씨에게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가게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제 가게는 그의 기준에서 보면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지우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그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대로 지우 씨가 중국에 와서 제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끊임없는 지적에 처음에는 못마땅했어요. 입구가 눈에 잘 안 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배치가 손님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지우 씨가 이 조명은 너무 어둡네요 라고 말했을 때는 속으로 도대체 뭘 안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주방을 보더니 이 동선으로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5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인데 와서 하루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중국 식당하고 한국은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때 지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걸 봤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만 고집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지우 씨가 직접 고객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못 믿겠다는 듯이 행동하자 지우 씨는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럼 직접 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사비로 손님들에게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지우 씨의 허점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단골 손님들은 절대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5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흔쾌히 수락했죠. 이번이야말로 지우 씨에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우 씨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손님들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좋은 점도 좋지만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심지어 제가 가장 믿었던 단골 손님들조차 음식이 조금 평범해요. 서비스가 때때로 불친절해요. 분위기가 어두워서 답답해요 라고 평가하시는 걸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지우 씨의 모든 지적이 정확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지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그러자 지우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우 씨는 저와 함께 주변 경쟁 업체들도 둘러봤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제 가게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게들을 둘러보니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다른 가게들의 고기 품질은 물론이고 매장이 깔끔하기도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같은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 가게를 운영하면 발전하기는커녕 또 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지우 씨의 조언대로 가게를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메뉴부터 손봤죠. 기존에는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만 써있던 메뉴판을 과감히 버리고 부위별로 특징과 맛을 자세히 설명한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지우 씨가 추천해준 한국식 바비큐도 추가했는데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끌더라고요. 특히 양념갈비는 첫날부터 주문이 밀릴 정도였어요. 김치도 다양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총각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손님들이 와 여기 김치가 이렇게 많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괜히 뿌듯했죠. 직원 교육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직원들도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 해내줬어요. 가게 분위기도 확 바꿨어요. 어두침침했던 조명을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교체하고 테이블 배치도 손님들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재배치했죠. 지우 씨가 추천해준 K-팝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모든 걸 뜯어고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믹스커피를 재현하는 거였어요. 왜 믹스커피를 재현했냐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맥심 커피는 수출을 하지 않아 구할 수 없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실험하면서 커피와 설탕 비율을 조절해 봤어요.
때로는 쓴맛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너무 달기만 하고 직원들도 귀찮을 텐데. 계속 맛을 봐달라고 해서 미안할 정도였어요. 커피 테스트를 많이 한 다음 날에는 직원들이 밤을 꼬박 새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저는 또 지우 씨한테 도와달라 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우 씨가 해결책을 알려줬어요. 바로 프림이라는 비밀 재료였죠. 아, 그래서 그 맛이 안 났구나 하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왔어요. 커피 설탕 프림의 완벽한 비율을 찾아내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드디어 그 맛이 딱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예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나요? 믹스커피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우유향,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가게를 재오픈하고 제 예상대로 믹스커피는 역시나 상상 이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오죽하면 손님들이 일부러 고기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믹스커피를 마시러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려면 카페에 따로 가야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는 500원이면 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손님은 이거 진짜 한국 자판기 커피 맛이에요 라고 해주시고 또 어떤 손님은 이 커피 때문에 일부러 먼 길을 달려왔어요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좋은 건 고기를 먹고 나서 카페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지우 씨를 의심했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요. 그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혹시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면서 의심부터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그저 장사가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손님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요. 무엇보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대로만 하면 가게 운영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죠. 매출도 잘 나오고 손님들 반응도 좋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가게는 또 한 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거였다니 그때는 정말 몰랐죠. 가게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다른 식당 사장님들도 저희 가게를 벤치마킹하러 오시고 여러 업체에서 제휴 제안도 들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의 중국 식료품 사장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영업 방문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내민 제안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김치와 똑같은 맛이 나는 중국산 김치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한국산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산이라고 써 있어서 손님들은 아예 모를 거예요. 그의 말에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달 김치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샘플까지 가져왔는데 제가 맛봤을 땐 정말 한국 김치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고민됐어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가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우 씨가 강조했던 품질과 진정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음식에서 진정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라는 지우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어요. 한 번만 시도해보자. 별로 차이 안 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중국산 김치를 구매했는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김치 맛이 이상하죠?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뭔가 맛이 달라졌어요.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부터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는 평가까지 처음에는 김치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심지어 어떤 손님은 전에는 이 가게가 정말 한국 음식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매주 오시던 분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로 예약 취소하면서 요즘 맛이 영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서야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걱정돼서 결국 지우 씨에게 연락했는데 믿기지 않게도 지우 씨는 제 동생과 함께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부부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김치 맛을 보더니 문제를 바로 찾아냈어요. 지우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한 식당에서는 한국의 김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중국산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우 씨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한국 김치값이 비쌌어요 라고 했지만 지우 씨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당장 김치 거래처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우 씨의 말대로 바로 중국 식료품 사장한테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중국 식료품 사장이 가게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직접 찾아온 거였죠. 그는 고압적인 태도로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위약금 내셔야 됩니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지우 씨는 평소와 다르게 엄격한 목소리로 그를 향해 말했어요. 사장님, 이 김치 원산지가 어디죠? 라벨에는 한국산이라고 써 있는데 성분표를 보니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원산지 위반 아닌가요? 중국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 씨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김치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것 맞나요? 벌써 변질 징후가 보이네요. 식약처에 신고하면 영업정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위약금 받고 싶으세요? 중국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고는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그제서야 지우 씨가 저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했죠.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에요. 김치 하나로 모든 음식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몇 푼 아끼겠다고 가게의 정체성을 포기할 뻔했다는 게 너무 후회됐거든요. 게다가 알고 보니 그 중국산 김치는 위생 문제도 있었대요. 지우 씨가 미리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이런 김치 계속 쓰셨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라는 말에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있고 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정성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특히 한국 김치는 저희 가게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 한국산 김치로 바꾸고 나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찾아와서 역시 이 맛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잠깐 맛이 이상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다시 원래 맛이네요. 역시 믿고 왔어요 라고 해주셨을 때예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잡으니까 손님들도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후 가게가 점점 바빠지면서 직원도 더 뽑아야 했어요. 지우 씨가 알려준 대로 서비스 교육도 철저하게 했죠.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부터 음식을 서빙하는 순서, 테이블 정리하는 방식까지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썼어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힘들어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이제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놀라웠던 건 한국인 손님들만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지우 씨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조언자예요. 이제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중국에 와서 제 가게를 점검해주고 있거든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도 주고 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안해줘서 가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가게에 추천할 만한 한국의 서비스가 있을까요? 한국 고깃집만의 장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짧은 순간이지만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